도 계시고 일단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P 수학학원 1% 전임 강사 강산애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윈터 설명회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사실 이미 내용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일단 학부모님들이신데 그 앞에 고1, 고2 앞에 다 예비가 붙죠. 예비가 붙을 때는 이제 고1 학부모님, 고2 학부모님이 아니라 예비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 우리 애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지? 이거에 가장 초점에 쏠려 있고, 예비에 저희가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나가는 지금 자료집 여기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독서실을 쓰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점수니까 저희 애들 점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잘 나와야 되고, 잘 나와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그리고 잘 안 나왔다면 다음은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교권이 아니더라도 못하는 애도 다 맞을 수 있으면 다 맞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그게 잘하는 애들만 잘 맞는 이유에는 조금 찾아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렵진 않거든요.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다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이고 저희도 사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안 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개별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힘들어서, 누구는 알고 있는 게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왜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럼 잘하는 애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는데 과거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현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오는 다음 달, 다다음 달 그것도 과거로 갈 거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미래 생각하고 학생들 뭘 해야 되는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외고입니다. 안양외고. 이 친구 중간고사 때 100점이었고 요번엔 하나 틀려서 97점 나왔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 중간고사 때 1학기 때 한 70 몇 점, 그리고 기말고사 때 80 몇 점, 차근차근 올라왔죠.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존재합니다. 고쟁이라고 존재하죠. 거기에서 제가 찝어준 문제 중에 앞에 기본 문제 저희 10문제 빼고요. 뒤에 한 10문제 중에서 제가 안 맞춘 건 없습니다. 다 찝은 거 나옵니다. 근데 찝은 건 나오는 게 당연해요. 너무 나올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전날에 이 친구가 한 60문제 정도 문제 풉니다. 고쟁이에서. 근데 거기서 다 나와요. 근데 60문제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엔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의고사 하나 푸는데 30문제입니다. 그게 100분 걸려요. 그거 중에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찝어주는 문제 중에 쉬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최소 한 중상 난이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전날에 60문제 정도 풀고 애가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제 다 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실수가 나오더라도 1등급이 나오는 게 제 목표예요. 이 친구들의 목표는 그겁니다. 1컷에 걸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실수가 나와도 1인 게 목표인 거예요. 요 다음 친구. 요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학부모님이랑 같이 있고요. 저기 관양고. 제가 한번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저기 조이서라는 제 애제자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는 아이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아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다시 고등과정 배워서 차근차근 중간고사 100점이고 기말고사 100점입니다. 이 친구 부한 중입니다. 지금 부한중 출신 어머님들, 학생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한중 나와서 성적 잘 나오고 관양고에서 100점 100점 나오고 수학으로서는 단독 전교 1등입니다. 수행도 만점이고 중간도 만점이고 기말도 만점에 만점자가 둘 다 만점인 자가 없습니다. 지금 저 친구 한 명입니다. 단독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5등급제라고 하지만 9등급제가 더 나아요. 9등급제였으면 압도적일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럼 여기서 한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미 수학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뭔가 계산 실수를 해도 1등급이라는 자신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럼 얘는 어떻게 공부했냐? 관양고는 부교재가 있지만 부교재에서 시험이 그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관양고에서 만약에 1등급을 목표로 하면은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관양고는 안양권 학교 중에서 잘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시험 난이도도 어렵진 않아요. 근데 100점은 달라요. 실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목표를 주진 않아요. 이 친구의 목표는 그냥 옆에 있는 전교 1등 애들밖에 없습니다. 같은 학교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게 당연해요. 이 친구한테는. 어머님 자녀도 만약에 관양중을 생각한다? 관양고를 생각한다? 저렇게 하셔야 돼요. 관양고에서 1등급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머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당연히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싶으셔서 오셨을 텐데
그러면은 저기서 1등급은 당연해야만 하고요. 당연하게 이 친구가 지금 하는 공부량을 해야 나중에 수능 봤을 때 최저 같은 거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요 다음에 성문고. 지금 저 친구가 있는 반이에요. 이 친구는 요번 기말은 실수했어요. 그래서 1등급이에요. 계산 실수 하나 해서 1등급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1학기 중간 기말 둘 다 100이고요. 수행 만점입니다. 2학기 중간 100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수학을 통틀어서 1년에 2개 틀렸습니다. 요번에 2개 틀린 게 끝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이 2개잖아요. 타 과목 다 맞았어요. 전 과목 2개 틀렸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친구가 수학 너무 잘해요. 근데 수학을 이미 잘했어요. 미리 잘해놨죠. 시험 기간 전에. 시험 기간 전에 이 친구가 수학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타 과목을 했죠. 저희가 시험 대비라는 거는 수학만 하면 좋은데 수학은 그렇게 시험 대비가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국어, 영어, 교재가 정해져 있고요. 지문이 정해져 있고 외울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쏟을 시간이 이미 많아요. 근데 고2 올라가면 과탐도 여러 개 생기고 사탐도 여러 개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수학은 시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학교든. 내가 동안고를 가든 부은고를 가든 성문고를 가든 시험 범위가 소단원으로 한두 개밖에 차이 안 나요. 정말 거의 차이 안 나요. 그럼 미리 준비해 놓을 게 수학인데 이 친구는 해놓은 거죠. 이 친구는 선행 진도도 되게 빨라요. 이 친구 중학교 때 이미 넘어올 때 미적분 2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 지금 다시 뭐예요? 대수예요. 근데 대수 다 까먹습니다. 근데 까먹어도 다시 봐야 돼요. 왜? 이 친구는 까먹었지만 다시 떠올리면 되는데 새로 배우진 않아요. 개념 수업을 새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남은 2주 있죠. 지금 이 옆에서 걔네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어제 끝났어요. 성문고 시험 어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 자녀는 지금 하고 있나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걔네는 잘해요. 근데 더 잘하고 싶어 해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해요. 이 친구 지금 2개 틀려서 울려 그래요. 막 힘들어서. 막 전 과목에서 2개 틀렸는데 그게 하필 수학이라. 다른 거 100점 맞은 거 너무 좋은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온대요. 수학 2개 틀린 게 너무 억울해서. 근데 맞출 수 있는 건데 못 맞추니까 더 억울한 거죠. 그거를 잡으셔야 되고. 부은고죠. 부은고 이거는 고2 학생 겁니다. 94점입니다. 하나 틀렸어요. 이 친구. 이 친구 그래서 전교 4등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는 9등급제입니다. 5등급제가 아니에요. 9등급제로. 근데 이 친구 저 처음 만났을 때 모의고사가 4등급이었습니다. 1학년 때 저한테 딱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딱 끝나고 모의고사 1 떴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때 2 떴고요. 3월 모의고사 때 4 떴어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계속 1만 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 제가 그 2달, 3달 사이에 뭔가 많이 가르쳤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애가 하고 있는 공부량을 한 3배 정도 늘려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게 그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인가 아니면 힘들어서인가는 보셔야 돼요. 결국에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제가 한 5등급, 4등급 애한테 막 블랙라벨 문제 주면 애들 못 풉니다. 근데 걔네한테 수력 충전이나 연산교재 주면 풀려요. 근데 그럼 그거라도 풀고 있냐가 중요해요. 우리 애가 지금 우리 애 수준에 맞는 문제라도 많이 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2등급이야. 근데 그럼 2등급이면 그 정도 난이도의 한 중위권 문제를 많이 풀어야 상위권으로 올라가죠. 근데 그거를 연습 안 하면 못 올라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 푸는 게 의미 있어요? 의미 있죠. 손이 빨라져야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래야 다음 난이도를 풀어보죠. 저희가 킬러를 맞춰서 앞에 거 문제 틀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애들 성문고 그 친구 2개 틀린 거 뒷번호에서 틀린 거 아니에요. 앞번호에서 모든 이런 말실수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성적은 똑같이 드러나요. 킬러에서 한 문제 틀리든 맨 앞 페이지에서 하나 틀리든 0.2점, 0.3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5등급제잖아요. 그거 등급 안 갈려요. 그걸로. 9등급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은 뭐 한 거냐? 이미 앞서 나간 겁니다. 이미 그 아이들은 100점을 그냥 항상 평균적으로 맞아오는 애들이고 실수해도 1등급을 맞는 아이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유지해야죠. 숙제 일주일에 학기 중에 시험 대비 전에는 저랑 자이스토리 하루에 2단원, 쌤은 2단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매일 수학 하루에 5문제에서 10문제 나가고요. 주간지 60문제 나갑니다. 대략 계산해봐도 일주일에 600문제 넘게 풉니다. 그죠?
근데 거기 어려운 것만 있냐? 어려운 거는 한 거기서 100문제 정도? 적으면 한 70문제 정도? 근데 그건 제가 미리 어려운 것들은 풀어줘요. 왜 그 친구들이 그걸 풀기 위해서 30분을 고민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돈 내고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 고민은 이미 제가 했어요. 그 고민은 제가 했고, 그럼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오답을 하면 돼요, 애들은. 근데 나머지 그러면은 한 570문제 정도, 560문제 정도, 이거는 해야죠, 본인이. 왜? 저한테 그걸 배우려고 온 게 아닌데. 그리고 그거는 본인의 손이 느려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실수는 이틀, 3일만 안 해도 감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험 직전에 애들이 아침에 자습 시간 있을 때 뭘 풀리냐? 정말 단순 연산만 풀립니다. 머리가 깨어있게 들어가라고. 내가 덧셈 뺄셈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라고. 그때 실력 못 올려요. 그때 제가 찝어준 거 보면 좋죠. 근데 거기서 계산 실수 나오는 것보다는 계산 실수를 잡고 거기에서 다 맞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시험 기간 전에 여기 보면 심화 반복, 이거 계속합니다. 한 3주 동안 심화 것만 계속 반복해요. 제가 자이스토리에서 문제를 찝어줍니다, 항상. 한 100문제에서 80문제 정도 찝어주는데 거기에 변형 문제랑 더 어려운 문제만 주구장창 풀립니다. 그리고 고2부터는 이제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교재가 되게 많아져요. 수능 특강 막 이런 것도 있고 올림푸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고1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이스토리 내에서 대부분 다 나옵니다. 뭐 올림푸스도 있는데 그것도 자이스토리랑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에서만큼은 자이스토리가 압도적입니다. 이 안양권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파야 되는데 그거 쉽냐? 어려워요. 거기 모의고사 막 30번, 29번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애들 혼자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정말 1등급 맞는 잘하는 애들한테 30분 주고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인데 한 페이지에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못 풀죠, 당연히 애들이 그거를 고민해서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출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30번인 건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애들이 뭘 해야 되냐? 반복해서 풀어야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러고 그걸 집에 가서 복습해야죠. 그러면 그거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학생의 몫이에요. 그게 1%를 지금 애들이 하는 공부법입니다. 기본적인 걸 저한테 배워가지 않아요. 그건 이미 방학 때, 선행 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만약에 그거 안 돼 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늦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남들 저희 1% 반 애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600문제 풀 때 지금 자녀분들이 일주일에 300문제 풀고 있으면 똑같이 공부하지만 이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려면은 저 친구들이 지금 하는 만큼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의 농도가 너무 달라요. 저 친구는 정말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했고 내가 이미 밟아가야 되는 길을 이미 밟았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그렇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못 갈 건가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보시기 좋겠습니다. 애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돼. 정말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정말 따라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러죠? 지금처럼 하는데? 지금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해서 지금인 건데. 저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애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에서 그 성적이 나온 거예요. 저는 노력 너무 중요한데요. 점수를 봐요. 점수로 대학 가는 거잖아요. 학생 노력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울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나중에 빛을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당장에 점수가 안 좋으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저는 학생은 믿어요. 열심히 한다는 말도 믿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과정으로서 안 보이고 그게 결과로 이어져 버리면은 저는 믿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성적 안 나오는 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더 챙겨야죠. 제가 더 열심히 챙겨주고 문제를 보완해야죠. 근데 정말 그 성적 나오는데 그 성적 그대로 공부를 하고 실수해서 그 성적을 받았어.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냥 그 성적 공부한 애예요. 근데 항상 실수하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 억울해합니다. 이거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못 맞춥니다. 맞춘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시험 내에서. 저희가 뭐 50분 주고 3문제 풀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50분에 성문고는 25문제 풉니다. 엄청 많아요. 못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100점 완석할 때 시험 기간에는 정말로 뭘 했냐? 이 심화 방법이랑 시험을 봅니다. 이 친구들은. 시험 봐요. 50분 잡고 하는데 그 50분 안에 문제 난이도가 모의고사에서 다 킬러로만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저희 반 애들 다 100점, 많이 틀려야 1개, 2개인 애들조차도 평균 막 60, 50 나옵니다. 저기 뒤에 애들이 압니다. 저 아이들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학교 시험 보면은
20분 만에 다 풀었대요. 왜? 내가 평소에 하던 시험지에 비해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문제 하나 나왔어도 이건 내가 맨날 하던 시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이 쌓아간 건데 지금 이 친구는 재학생은 아닙니다. 재수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개별 수업을 받은 친구고요. 이거 9월 모의고사죠. 9등급제니까 당연히 지금 수학이 3이죠.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입니다. 3이면 지금 똑같이 수능 기준으로 학생들 3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신 기준으로 2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9월이고요. 잘 보세요. 9월이고 전체 성적도 한번 보셔야 돼요. 한국사 3이고요. 국어 2고요. 수학 3이고 영어 2고 탐구 2고 물리 4입니다. 답 없죠. 지금 성적 보시겠어요? 이거 요번 수능이에요. 한국사 1이고요. 국어 1이고요. 수학 1이고요. 영어 2고요. 탐구 4탐 하나 1이고요. 물리 3입니다. 이 친구 합쳐서 5등급 올라갔습니다. 3개월 안에. 근데 이 친구가 그럼 어떤 뭐 찍기 특강이라던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유명 인간 강사 수업을 들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친구 제가 재수 학원을 원래 다니던 거를 끌고 나와서 독학 재수를 시켰습니다. 그냥 강의 다 철폐하고 자기 공부만 시켰어요. 하루에 모의고사 한 부씩 꼭 풀렸어요. 왜? 국어를 시간 내에 못 풀거든요. 시간 80분 안에 45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내가 스킬을 배워서 뭐합니까? 스킬을 못 쓰는데. 그리고 수학 3이었죠. 단기간 내에 저렇게 오르는 거 저는 일주일에 2시간씩만 수업해줬습니다. 저 친구는 수능 전까지 합쳐서 30시간을 저한테 수업을 안 받았어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았는데 오른 거죠. 대신 제가 여기 독서실에 박아놓고 틀린 문제 계속 주구장창 줍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틀린 거 버립니다. 틀릴 거 버려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이 친구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모의고사 5회를 5일 동안 연속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틀리는 번호대를 다 찾습니다. 틀리는 단원을 다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3주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 친구 한 번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희 사설 볼 때 3에서 또 3 갔다가 2 갔다가 차근차근 올라간 거예요. 그 사이 안에도. 저희 애들도 똑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 친구만큼 역량을 갖고 있거나 이 친구만큼 선행이 이미 돼 있는데도 등급이 안 나온다? 자기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 공부를 해야죠.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인강 1시간에 자습 3시간이라고 생각해요. 1시간은 복습해야 되고요. 1시간은 그 사람이 준 숙제 해야 되고요. 나머지 1시간은 오답해야죠. 내 강의에 3배 되는 자습을 안 하면은 이 친구는 공부 못 해요. 당연한 거예요. 내게 아닌데. 저도 그럼 여기서 강의 못 합니다. 왜? 인간 강사들 유명한 분신 너무 많잖아요. 정승재 선생님, 현우지 선생님 너무 많잖아요. 그거 보면 그럼 1등급 나와야죠. 안 나오잖아요. 내 건 안 해요. 저희 애들도 혹여나 윈터를 공부할 때 1%가 되려면 또는 1%인데 유지를 하고 싶으면 내 공부량이 많아야 됩니다. 너무 강의식 수업에 빠지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저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아침 10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인강만 주구장창 듣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영화관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드라마 몰아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드라마도 그 정도 물어보면 스토리 까먹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저희 학생들이 듣기 싫으면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힘듭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애들 뭐 해야 되냐? 어떤 공부했고 어떤 관리 받았기에 요거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고 지금 그럼 뭐 해야 되냐? 상태 파악. 저희 지금 반 애들 공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 뭐 하냐면 내가 지금 모르는 게 까먹은 게 뭐지? 그거 찾고 있어요. 대수에서. 지금 2학년 올라가는데 내가 대수 선행했는데 내가 과연 뭘 배웠었지? 지금 잘하는 애들이라니까요. 근데 다 까먹었어요. 쌤도 못 풀겠대요. 또 몇 번을 알려줬는데 몇 번을 수업했는데 근데 그럼 다시 찾아야죠. 내가 모르는 거. 그걸 2주 동안 3주 동안 찾아야만 해요. 우리 애가 지금 시험 끝났고 방학 앞두고 있다가 논다? 잘하는 애들이 더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더 해요. 걔네가. 저희 애는 그러면은 뭘 모르는지 존자도 찾아야죠. 그거 먼저 찾아야죠. 내가 뭘 모르지? 이거부터 찾아야죠. 아니면 내가 선행을 안 나갔어? 그럼 EBS에 선행 강좌 하나당 20강밖에 안 됩니다. 문제 페이지도 100페이지 안 돼요. 그거 그냥 하루에 한 강씩 들어도 겨울방학 전에 대수 한번 돌릴 수 있어요.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예비 고1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선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럼 이 2주 동안 왜 못하죠? 할 수 있는데. 굳이 꼭 학원에서만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깊게 배우고 모르는 거 질문하면 되잖아요. 정말 애가 인강 1시간 들을 시간이 없나? 그렇다고 저희가 EBS가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EBS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잖아요. 연산부터 시작하잖아요. 차라리 아니면 연산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들. 그리고 지금 목표. 뭘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못하는 걸 찾았으면은 내가 몇 점을 맞을지나 아니면 내가 지금 틀리는 어느 단원을 맞출지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겨울방학 때 그거를 커버해서 학기 중에 시험 보고 점수 올리죠. 점수를 올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은 푸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10문제 풀어서 8문제 맞춘다? 그 8문제 시험 가서 똑같이 맞춥니다. 그럼 그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답만 겨울방학 때나 학기 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오르죠. 겨울방학 가서 지금 개념을 듣고 있으면 심화 문제는 언제 풉니까? 학기 중에 응용 문제까지밖에 못 하는데 내가 학기 중에 볼 게 쌤까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100점을 맞고 90점을 넘겨요? 이미 1등급 애들은 이미 그거 진즉했는데 중학교 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못 따라갈 게 아니라 따라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학생들은. 저는 이거 강의 끝나면 저기 가서 또 대수 질문 받아줄 거예요, 애들. 저는 저희 반 애들 똑같이 빨리 다시 진도 빼서 격차 벌릴 겁니다. 말씀드려요. 저는 벌릴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올라가고 싶은 애들은 꾸준히 벌려야 되고요. 내가 저거 따라가고 싶다는 애들은 쟤네보다 더 많은 공부약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다만 어려운 거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뭐 학원 숙제가 일주일에 200문제밖에 안 돼? 그럼 거기다 연산 100문제라도 추가해보고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 100문제 먼저 추가해보고 해봐야죠. 애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거를 너무 응석을 받아주지 마세요.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애들 직전 보강할 때 막 8시간, 10시간 할 때도 있어요. 애들 아침 9시에 와서 밤 10시에 갑니다. 중간에 밥 한 번 먹고요. 근데도 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인도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라 그러면 야근이에요. 너무 싫어요. 근데 학생들이 합니다. 근데 걔네들도 힘든데요.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저도 학생들도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지금 이걸 목표로 하는 애들도 똑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 찾았으면은 꼭 이번 윈터 때 찾아서 가장 중요한 게 윈터입니다. 학기 중에 못해요. 학기 중에 과탐, 사탐 또는 다른 국어, 영어 이거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기 중 전에 수학 미리 끝내놓고요. 학기 시험 대비 전에 수학 선행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최대한 빨리 나가고 학기 중에 딱 시험 직전에는 심화만 제가 골라주는 문제만 그리고 시험 정말 기출 시험만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1%반 애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 방법 해서 요번에 정시로 의대 성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똑같이 하실 수 있으면은 노력 아이들에게 조금 많이 푸시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애들도 공부 처음에 양 늘리는 거 힘들어 합니다. 근데 늘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당연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늘리다가 제가 남들보다 한 1.5배 공부량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공부 이번에 숙제 조금 많이 나왔어. 제가 뭐 오늘 하루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이 친구의 일주일 공부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저희 반 기준으로 1% 애들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일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제가 설명드린 건 잘하는 애들, 1% 애들 그리고 1%가 되고 싶은 애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아래 애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죠. 그거는 이 다음에 들어오실 이영선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앞으로 이어서 잘 들어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P 수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이현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까지의 내용을 자기의 자녀분들에 쉽게 대입할 수 있거나
우리 자녀가 방금 했던 내용들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의 연사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주제 자체는 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법. 사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 대한 현실적인 우리 학원에서 수업 방향 혹은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의 색깔 등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저는 지금 현재 고1, 고2에서 반이 4개가 있다면 세 번째 반, 네 번째 반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고3을 대상으로는 담임을 맡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매년 고1, 고2에서 조금 로우한 친구들, 특히 이제 수학을 좀 안 좋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면 제 목표 자체는 이제 아이들이 저에 대한 애착을 기르고 혹은 학원을 안 싫어하고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인 수업이 될 거고, 그 후에 아이들이 결국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고3까지 올라갈 때 결국 학년별로 최소한의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정리해주는 수업을 메인으로 잡고 있고, 지금 5등급제 기준으로는 2등급, 그 다음 9등급제 기준으로는 낮은 3에서 4까지를 만들어주는, 어찌 보면 학원, 어찌 보면 약간 병원의 느낌으로 수학을 정말 안 좋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설명회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이랑 전화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은 우리 애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애가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지금 수업하다가 달려 나왔는데 저희 반 아이들은 뭐 제가 없으면 또 한 10분 15분 쉬고 우리 조교쌤들한테 말 걸면서 막 실려하고, 부럽죠. 고1, 고2를 대상으로 이제 상위권을 해주시는 분들의 수업을 보면 부러워요. 저는 가끔 자동사냥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선생님들이 안 계셔도 애들이 공부를 하고요. 선생님이 안 계셔도 애들이 막 질문을 하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줄이 있다면 뒤에서부터 앉아요. 상위권 반 애들은 앞에서부터 앉고요. 부럽죠. 저는 정말 부러운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저희 반에 속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 해서 저희 반 아이들이 뭐 못됐고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학을 안 좋아하고 재미없고 수학에서 성공의 맛을 못 본 친구들이 조금 많아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에게 제가 지금 보니까 예비 고2, 예비 고1, 특히 예비 고2 분들이 조금 많으셨다고 봤는데,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가장 큰 걱정은 당연히 점수겠죠. 저야 뭐 학생이 잘했고 친구가 많이 늘었고 수학 공부를 싫어하지 않고 막 숙제도 해오면 이뻐해 줄 수 있지만, 결국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학원 보고서 뭐 컨텐츠 이런 걸 떠나서 결국 학교 내신 점수가 될 텐데, 점수가 오르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 써 있는 내용을 보시면 결국 틀리는 문제 자체에서도 알고 있지만 못 푸는 문제들, 그 다음 쉬웠지만 못 풀었으니까 나는 그냥 개념이 몰라서 또 단순 적용하는 문제들로서 공부를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거고,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결국 알고 있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의 차이를 못 잡는 게 이제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기는 해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한 두세 분은 이미 저희 반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서 제가 대면 상담도 했었고, 제가 그때마다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좋은 결과를 만든 경험이 필요하다, 혹은 수학 자체에 있어서 공부의 의미성을 만든 결과가 좀 필요하다. 근데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는 학교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주변, 부흥고, 뭐 양명고, 동안고 정도는 사실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예비 고1, 지금 고1, 예비 고2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지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수학을 안 하고 싶어 하고, 1학년 때 나 중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나왔는데 1학년 나오니까 막 3등급, 4등급이 나오고 최소 학력 평가 기준을 못 맞추고 하고 2학년에 올라가면 삼각함수라는 벽을 만나서 수학을 접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요. 결국 제 내용의
메인은 결국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 대한 혹은 자녀들이 2등급까지를 일단 올려놓기 위한 스탠스나 그러한 관점이 좀 필요하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결국 1등급으로 도약하고 혹은 이제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3등급이 1등급으로 가기에는 무조건 2등급을 지나야 되고 2등급까지 가는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잘 된다면 그 후에 아까 맨 처음에 연사하셨던 사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상위권,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거지 3등급 아이들에게 1등급을 원하는 공부량을 제시해봤자 애들이 안 하죠. 학원을 바꿀 거고요. 뭐 주변에 누가 어느 학원에서 뭐 찍어주는데 잘 나와서 잘 풀었다 따라갈 거고 찍는 점수에 따라서 결과물의 플렉츄에이션이 너무 클 거고요. 저는 스테이블하게 아이들이 2등급 정도를 사실 2등급이라는 수치가 9등급제 기준에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죠. 9등급제 기준 2등급, 3등급, 4등급이 모여있는 게 현재 5등급제 2등급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를 올려놓는 게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일단 내신 등급 자체에서는 안 틀리는 능력. 그럼 결국 안 틀리는 능력이란 맞출 수 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시험 중에 그 고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적어야 돼요. 근데 요새 애들은 맨 앞장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내용들에서는 마다다다 푸는데 저번 시험에서는 9번부터 어려웠으니까 난 9번부터 못 풀겠지? 저번 시험 때는 2번 때부터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나는 안 봐야지. 이러한 시험에 대한 거부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내신 등급 자체를 따기 위해서는 내가 아냐 모르냐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라면 그거를 좀 잡아 끌고 내가 풀 수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한데 대다수 애들은 어차피 10번 이후로 못 푸니까 버리거나 그냥 앞에서부터 푸니까 10번, 11번 풀면 학교 시험이 끝나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우리에겐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또 다른 내용, 말들이 결국 모든 범위에 대한 것들 혹은 문제를 많이 풀수록 뭔가 내가 더 성장함을 느끼겠다. 근데 이런 친구들 오늘 푼 거 다음 주에 다시 풀면 사실 못 풉니다. 혹은 오늘 푼 내용에 말을 바꿔서 내면 못 풀어요. 아이들이 많은 양을 하고 상위권 아이들이 혹은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걸 따라하다 보면 제발 걸려 넘어지듯 그냥 겉핥기식으로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블한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른 전략으로 그들과 다른 방향성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70%만 먹자. 70%만 먹으면 정말 무조건 2등급은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의 목표대로 70%를 다 먹기가 힘들겠죠. 그럼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 70%의 언저리 한 60%, 50%만 맞춘다면 나머지는 뭘로 채워서 2등급을 가야 되냐? 요거죠.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남녀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일단 대부분 수학을 못하는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수행평가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수학을 안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은 수행평가를 안 합니다. 부흥고 수행 대비 자료고요. 나머지 양명고 친구인데 양명고 2등급 나왔던 친구 거고 옆에 있는 거는 평촌고 2등급 나온 친구의 제가 쓴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프린트만 딱 저한테 던져주죠. 해주세요. 저는 그거에 만족해요. 수행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고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 관심이 있구나. 우리 애가 수행평가를 챙기겠구나.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우리 학원을 이 시스템 자체에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던 수학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지금 자녀분이 수학의 강점이 아니라면 이 모의고사를 조금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모의고사라는 게 저는 이제 고3을 담임으로 하면 결국 고3 애들은 사실 곧 죽어라 풀죠. 근데 고1, 고2의 모의고사는 상위권을 제외하고 사실 그냥 수면하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깨우지 않고요. 국어는 풀만하니까 풀다 자고요. 수학 100분 동안 꿀잠 주무시고 밥 먹고 영어 듣기 하고 주무시고. 근데 이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30문제를 푸는 거기는 한데 얘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첫 번째 줄인 거예요.
시험 환경에서, 시험장에서 그 시간 안에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가, 혹은 문제 자체를 해석해서 변형해서 푸는 문제들을 아주 여유롭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한두 문제만 맞추면 아이들이 내신에서 11번, 12번 정도의 조금의 변별력을 가진 문제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문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방향이 달라도 해보는 것 자체를 칭찬해줘야 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지식 자체들이 쌓이면 결국 문제를 고민하고 정답으로 가는 길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모의고사에 대한 푸시 정말 많이 하고요. 제가 특히 고1 친구들한테는 학교 모의고사를 본 거를 내신 시험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내신에서는 이미 너무 아픔이 강해요. 나는 내신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어려웠고 막 앞장에서 틀려서 반도 못 맞았고, 그렇지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거를 여유롭게 푸니까 적용할 수 있구나,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고민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얘랑 뭐랑 합치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시만 요거죠. 결국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내가 심화되는 문제를 풀 수 있구나와, 내신 자체에서 나는 100%를 안 풀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 몇 개 버리면 나에게 여유가 있으니 그 2등급의 상위권까지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모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 모의고사에서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고 수학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등급까지는 고등학교 오기 전 중학교 때 한 내용들이 그닥 중요치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이 사실 중학교 때 워낙 많은 아이들이 선행을 돌리고 오는 거는 맞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 2등급을 2학년에서 이제 올라갈 친구들은 2학년에서 2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재능 혹은 이전의 내용들이 아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 변별력을 가져올 거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저와 다음으로 오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결국 중하위권 아이들과 상위권 아이들에 대한 확실한 차이가 있을 거고, 중하위권 학생들을 유지시키는 게 목표가 아닌 중하위권 학생들이 중상위권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각각의 스텝이 조금 다른 내용들로 반복 학습시키고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수학의 흥미를 잃지 않게끔 저희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거고요. 학생들이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물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언젠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고3을 다룸에 있어서 관양고 5등급인 친구가 이번에 수능 보고 연고대를 정시로 가는데, 그 친구는 사실 국, 영 탐탐이 완벽했지만 수학을 내신 7, 8등급 맞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 고3에 올라와서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가 스테이블하니까 공부를 해서 수학을 올린 거지만, 수학 자체, 입시 수학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저는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맥스다 2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이고, 그 관양고 친구도 혹은 부원고 대신 6점대인 친구가 이번에 중앙대 정도를 갈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그 친구들 역시 그냥 입 닫고 하는 거고 꾸준히 하는 거고, 가장 핵심은 학생들이 하고 싶어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수학을 싫어한다면 혹은 수학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면 저희 학원 혹은 이제 저한테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저는 이 학생이 수학 자체에 대한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 수학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짜증을 조금 덜어주고 꾸준한 공부를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 중 상위권 친구들은 꾸준히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우리 자녀는 예비 고1인데 많이 선행도 안 돼 있고 고민도 많고 학생이 수학을 싫어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어르고 달래서 학생이 결국 공부를 좋아하고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싶지 않아야 오를 수 있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아까 상위권에 대한 내용을 길게 하시기는 했지만 저희 학원 자체도, 저희 시스템 자체가 그런 친구들에 속하지 못한 조금은 빌로우한 친구들에 대한 다른 대책들까지 있으니 뒤에 있을 팀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연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팀장님을 모셔서 앞으로 저희들 윈터스쿨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저는 총괄팀장 차지호입니다. 네. 네. 제가 올해 설명회를 8번인가? 네. 이제 막 진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학원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면서, 그리고 지금 예비고1 친구들, 뭐 예비고2 친구들, 예비고3 친구들 수업하면서 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서도 앞에서 우리 강사님 선생님이 그 상위권, 최상위권, 상위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현송 선생님이 중위권, 중하위권이 어떻게 상위권으로 도약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상위권 친구들이든 중위권 친구들이든 변치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뭘까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도 잘 모르시고 학생들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정말 지극히 효율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도 저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자, 제가 조금 방황했을 때가 언제냐면 2000년대 10년대 초중반에, 제가 23살 이때, 저는 사실 이제 원래는 국어 강사가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강사가 꿈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붙은 데가 이제 성대 경영학과.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유일하게 한 군데 붙어서 거기를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갔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흥미를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계속 좋아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가 좀 심하셨죠. 특히 이제 학원 일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학원 일을 언제부터 했냐면 20살 때 재수하고 나서 논술 전형, 이제 막 어제도 이제 추가 합격 발표가 났죠. 추가 합격 발표 나고 요 시기 때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학원에서 제가 코나투스에서만 17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군대 빼고. 근데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 저희 반대가 되게 심하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증권사에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재호야,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게 좋다. 근데 학원 일은 아무래도 주말이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불안정적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 제가 결국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23살 땐가 했던 공부가 있어요. 그게 CPA라는 겁니다. 공인회계사. 근데 공인회계사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인회계사 1차 과목이 6개거든요. 근데 책 두께가 평균적으로 교재 두께가 거의 한 800페이지 돼요. 그런 걸 6권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상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막한 거죠. 그래서 공인회계사도 학원 있는 거 아시나요? 학비 엄청 비쌉니다. 기본 개념 강의 한 번 듣는데 250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제가 알바해서 번 돈을 그대로 때려 넣어가지고 제 돈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걸 들은 이유가 뭐냐면,
시험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강의 듣고 큰 틀은 좀 잡아보자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회계학의 맨 첫 단원이 뭘까요? 가장 1장. 회계학의 역사입니다. 회계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부터 했고 언제부터 했고 언제부터 했고. 근데 그거는 CPA 1차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한 문제가. 근데 그거를 처음 공부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1장, 자, 오늘은 1장을 공부하자 해가지고 회계학 1장을 3시간 동안 공부해요. 저는 이게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예비고1 친구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예비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고3도 마찬가지고, 내가 국어 문법은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떤 학교 혹은 어떤 모의고사 시험지를 혼자서 풀어봤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풀어봤는데, 나는 국어가 문법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언매에서만 3-4개를 틀린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공부한 게 제대로 안 돼 있나?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요. 본인이 자신 있어 했던 과목인데 나는 한 개 아니면 다 맞거나 이랬었는데 갑자기 8문제 중에 4개를 틀려요. 그러면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죠. 근데 그 시험지가 유독 그냥 문법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죠? 학생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늘 자기 자신한테 주관적이고 자기 자신 중심이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람들은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문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5만큼만 더하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30만큼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시간만 투자하면 될 거를 30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100점이 나왔어요. 그럼 잘한 건데 그 25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정확하게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디가 어렵고 하는지에 대한 객관평가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상위권도 그렇고 중위권도 그렇고 중하위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상위권이야, 나는 100점이야. 근데 그게 과투자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만 100점 받으면 대학 가나요? 아니죠. 저희가 수학학원이지만 수학만 100점 받는다고 대학을 가진 않아요. 수학이 100점인데 국어, 영어가 30점이에요. 못 가요. 근데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수학 공부를 해놨어요. 100점 맞을 점수를 해놨는데 그 시간 동안 나머지 공부에 투자를 했으면 나머지 과목이 조금 더 올랐겠죠. 이런 밸런스 조절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고3 상위권 친구들이나 아니면 재수생 상위권 친구들을 가르쳐 봤을 때, 재수생 상위권 친구들, 특히 N수생 친구들이 수능 가까워졌을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뭘까요? 영어를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영어가 이미 98점이 나와. 나 영어 95점 나와. 근데 올해 수능 어땠나요? 1등급 몇 프로였죠? 3.1%였어요. 평가원장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나 원래 98점이었는데 갑자기 수능장에서 처음으로 89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상위권 친구들, 영어 상위권 친구들 수능 거의 한 달, 10월부터는 영어 손도 안 돼요. 그냥 모의고사 주기적으로 보는 거 정도 한두 번 정도만 하고, 그런 걸 다 세세하게 잡아줘야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함은 언제 생기냐?
자기가 정확하게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이 친구, 왼쪽 친구, 이 귀여운 친구를 보시면 고민이 많아요. 고민. 이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일 때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국어도 해야 될 것 같고, 영어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학에서도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요 시기쯤 되면은 항상 제가 이제 재원생들이나 신규생들 상담하는 게 우리 친구들 뭐 들어야 될까요? 우리 친구 특강 뭐 들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명확하게 잡아줘야 이 친구처럼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어머니? 이 답을 알고 계시면은 정말 최고의 어머님이십니다. 국어, 영어와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자, 내년 부흥고 1학기 중간고사 때 국어 뭐 보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영어 무슨 지문 보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내신 시험은 어떻죠? 내신은 국어, 영어 내신은 범위가 정해지면 그 지문을 일단 암기를 해야죠.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2 11월 모의고사에 몇 번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입수가 딱 되는 순간에 영어 학원들에서 뭐 하시죠? 그거 다 분석하고 해가지고 애들 머리에 주입시키고 자, 이 지문 나오면 이 내용이야. 뭐 그래가지고 뭐 찰리 채플린 나오면 이 내용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신 맞아요. 근데 지금 아냐고요. 모르죠. 근데 수학은 알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국어, 영어는 제가 과목을 뭐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국어, 영어는 공부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냥 애매한 공부만 하는 거예요. 내신 입장에서는. 그냥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공부 뭐죠? 국어는? 뭐 만약에 내년에 문학 본다. 그럼 문학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뭐 독서 모의고사 챙기고 실력 챙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수능 공부하죠. 영어는 뭐 하나요? 그냥 공부하는 거죠. 뭐 모의고사 풀고 뭐 문법 수업 듣고 구문하고. 물론 그 공부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면 어떨까? 저는 내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과투자라고 봅니다. 근데 수학은 명확하죠. 수학은 내년 중간고사 2학년 친구들 지수로그 함수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1학년 친구들 일반고라면 1학년 친구들은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저희가 이제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자료 올리고 이제 막 블로그에도 제가 다 올리고 할 건데 그 이제 기출문제를 직접적으로 올리면 저작권 때문에 걸려가지고 막 대놓고는 못 올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부터는 수학이 내신 대비인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제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직 중3 이제 올라간다. 이제 중3 된다. 근데 고등수학을 배우잖아요. 고등수학을 배우는 건 그 시점부터가 내신 대비예요. 자, 요번엔 개념 해볼까? 요번엔 실력 해볼까? 뭐 해볼까? 이게 아니라 공통수학 원을 책을 딱 펴는 순간부터가 내신 대비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거를 혼자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까 제가 CPA 준비했을 때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센 아시죠? 네, 센 좋은 책입니다. 문제도 다양하고. 근데 센에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몇 개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많이 쳐줘야 60%입니다. 즉 출제 가능성이 최소 60% 이상 되는 유형은
센에서 많이 쳐줘야 60%예요. 그럼 나머지 40%는 뭐냐? 정말 가끔 가다가 한 학교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외적인 애도 많습니다. 뭐 가우스라든가. 가우스 요새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가우스 기호. 그 다음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센엔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자, 엄마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해가지고 센 사가지고 풀어요. 학원 수업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풀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5% 미만인 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어렵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미 시험이 그냥 봐도 100점인 수준에서 그냥 지적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풀어보니까 재밌네? 이 정도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성스럽게 열심히 한다고요. 그럼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잡아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할 역할이고요. 이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제일 속상해할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했는데 점수 안 나올 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첫 번째로 열심히 했어요. 두 번째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수가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 뭔가 공부하는 전략이나 선택과 집중해서 뭔가 핀트가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시험 100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거를 100%다 알아야지 시험 100점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시험이라는 것에 최적화돼서 점수를 본인 실력에서의 낼 수 있는 점수를 극대화해서 뽑아내는 게 저희가 할 역할입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은 알아요. 선생님들은 보면 알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거. 그럼 저는 수업하다가도 저희 자체 교재에도 가끔 그런 교재 있으면은 지우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괜히 애들한테 혼동만 줘요. 자, 그래서 고등수학 공부는 교양을 쌓는 게 아니죠. 저희는 전쟁입니다.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과정이든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과정의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선생님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꼭 명심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는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면 수학 공부를 많이 해두잖아요. 그러면 국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생깁니다. 언제요? 시험 범위를 알고 나서부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아직 안 간 친구도 있고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겨울방학 때는 수학을 해두면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범위가 명확합니다. 그 부분 연습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저희가 반복시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에 있는 배경고 기출문제, 부분고 기출문제, 우선고 기출문제 이런 거 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나와요. 한 2번 정도 반복한 친구들이 학교 시험이.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요. 겨울방학 때. 그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2학년이 되는 친구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2월 말에 윈터 종강할 때 한 3개 학교 시험지를 풀었는데 본인 학교 난이도랑 비슷한 걸로 3개 학교 시험지를 풀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70점대 후반에서 80점 나왔다. 공부 잘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점은 어디서 채우면 돼요? 3, 4월에 채우면 돼요. 그 3, 4문제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한 문제 정도는 정말 외부 문제, 정말 변별력 가르는 문제 나올 거고 나머지 2, 3문제 정도는 어디서 나올 거냐? 학교에서 주는 거에서 나올 거예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학교에서 주는 부교재 그런 데서 어렵게 변형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거는 3, 4월에 가서 봐야죠.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적으로 80점대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학 때 열심히 하면.
그러면 아이가 심적 안정감을 갖고 심적 안정감을 가져서 새 학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공부 계획을 다시 짤 수 있어요. 수학 공부 비중 확 줄여도 돼요. 뭐 방학 때 거의 한 70%를 수학에 투자했다. 그럼 학기 중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시켜놨다면 학기 중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40%로 줄여도 됩니다. 학교랑 학원 수업에서 이제 배운 거 복습하고 반복하고 정리하고 숙제하고 요 정도 하고 피드백 받고 요것만 계속 유지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라든가 학교 부교재 나오면 그 학교 프린트 부교재 변형 문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국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2학년 친구들은 또 과학도 있죠. 이과 친구들은 과학도 해야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는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머님들 보통 학원 계획이나 학업 계획 짜실 때 보통 자 방학 때 뭐 할까 이렇게 짜시잖아요. 텀을 늘려보세요. 지금 12월 말인데 4월 말까지의 계획을 짜셔야 돼요. 4월 말까지. 그래서 그 4월 말까지의 계획을 짜서 우리 친구들이 자 1, 2월 달에는 어느 과목의 몇 프로, 국어의 몇 프로, 수학의 몇 프로, 영어의 몇 프로 그리고 3월 달 딱 넘어가서부터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비율 조정해서 하자. 이게 되어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간고사 때까지 좋은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명확한 거예요. 시험 범위가 명확하다는 거의 장점입니다. 그게 수학 공부에서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 수학을 완성시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요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목표가 정해져 있는 친구도 있고 목표가 안 정해져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표라는 건 뭐 대학교를 어디 갈래요? 이런 목표가 아니라 자 우리 이번 방학 때 뭐 해볼까? 우리 1, 2월 달에 8주 동안 뭐 해볼까? 그거를 개별적으로 다 맞춰야죠. 왜? 학생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공통수학원 쌤은 답풀 실력 만들기, 뭐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 80점 이상은 나오게 만들기, 계산 속도가 느리면 계산 속도 높이게 만들기, 뭐 대소 모의고사 사전 기출 전부 정리하기 등등등. 이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돼요. 자, 그냥 열심히 하자.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해볼까?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저희 수학 목표들 개별적으로 수업과 별개로 정해줄 거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불성실한 친구들, 진짜 게으른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 학습 습관 안 잡힌 친구들. 그러면 해요. 자, 숙제 밀리지 말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일 수 있죠. 그렇게 학생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뭐 TA쌤들, 관리선생님들 다 해가지고 아마 저희 이제 선생님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죽어났는데 네, 이미 저는 체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월화수목금을 같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죠.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습관학습인데 뭐 이거는 저희 학원의 어떤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마다 꾸준하게 수학을 조금씩이라도 풀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험 기간, 이제 재원생 친구들은 시험 기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이제 네.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1 친구들은 지금도 이제 매일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수학은요 매일 풀어야 되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풀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저는 매일 수학을 이건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하십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럼 저는 매일 수학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자 중학교 때를 떠올려 볼게요. 중학교 때는 보통 학원들이 월수금 화목토죠. 그러면 월수금이 수학학원이고 화목토가 영어학원이에요. 그럼 월요일날 수학 수업이 끝났어요. 집에 와요. 일단 뭐부터 해요? 일단 밀린 유튜브 봐야죠. 네, 핸드폰 일단 잡아야죠. 핸드폰 잡고 일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영어 숙제 해야죠. 수학 복습이 아닙니다. 영어 숙제 해야 돼요.
그럼 수학 복습 언제예요? 그 다음날에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친구들한테 제가 딴 거는 숙제 크게 터치 안 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제가 매일마다 문자 보내거든요. 왜 안 했어? 스토커처럼? 근데 왜 그러냐? 문항 수도 많지 않아요. 한 8문항?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문항? 그거를 아침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영어학원 가기 전이든 좀 그거라도 풀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확 늘어요. 기억력이 확 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거의 비슷하게 내거든요. 그 전날 수업했던 거. 그거를 조금이라도 풀어봤냐 풀어보지 않았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저학년 친구들한테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고2, 고3쯤 되면은 알아서 잘해요. 네, 알아서 잘합니다. 고2, 고3쯤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알아서 잘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중3, 고1 친구들이 조금 수행률이 낮고요. 네, 좀 더디고 아직까지 습관이 안 잡힌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2, 고3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하고요. 오히려 경쟁적으로 하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방학 때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제 수학 집중 윈터를 만약에 수강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매일 유형 챌린지라고 해서 요거는 학원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수학 집중 윈터 듣는 친구들은 아침에 10시, 9시 40분까지 등원하면 출석 체크하고 저희가 자리 정돈하고 아이들 이제 공부할 준비 시킨 다음에 10시 때 우리 친구들한테 개별 과제가 나갑니다. 그날 해야 되는 과제. 그게 하루에 40문제 정도씩 나가요. 근데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다 누적시켜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푼 거 채점했는데 틀린 유형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텀 뒀다가 또 풀립니다. 수업 진도에 맞춰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매일 월화수목금.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저희가 썸머 때도 했던 건데 우리 친구들이 40문제 프린트를 받아서 풀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제출을 하면 담당 선생님이 그거를 받아서 채점을 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학생을 불러요. 그래서 학생을 불러서 앉혀놓고 그거를 1대1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틀린 문제에 비슷한 문제까지 뽑아서 줘요. 그럼 우리 친구는 그 틀린 문제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 다시 제출하면 오늘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수학 집중 윈터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마다 40문제씩은 최소 푼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도입한 게 썸머가 처음이었는데 올해 썸머가 2025년 썸머가 처음이었는데 아이들 수행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경쟁적으로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좀 적응하다 보면 알아요. 먼저 풀어서 빨리 내면 빨리 피드백 받고 좀 쉴 수 있다. 왜냐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있으면 조금 정체가 되기 때문에 뭐 좀 점심시간 이후라든가 이렇게까지 미뤄지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빨리 내가지고 빨리 하고 오늘 할 거 한 다음에 다 다른 공부해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학 집중 윈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반복하는 습관을 우리 친구들한테 확립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되냐? 이게 됩니다. 충분한 공부량이 확보되는데 저기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저 1507이라는 숫자가 우리 썸머에 재원했던 어떤 고1 친구, 네, 현재 고1 친구가 3주 동안 풀었던 양입니다. 딱 3주 동안. 3주 동안 이 친구는 학원에서 1507문제를 풀고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저희 온라인에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썸머에 재원했던 친구들 중에서 3주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풀었나 봤더니 한 700문제 정도 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그거를 700이라고 하면 3주에 700이면 일주일에 250 정도 되죠. 200에서 250 그 정도가 되는데 아이들한테 자 200문제 한꺼번에 해볼래? 라고 하면은 200문제 한 번에 프린트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기겁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주죠? 저희는 40문제씩 쪼개서. 그러면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자기가 얼마나 푼지 몰라요.
그리고 3주 딱 끝났을 때 저거를 보고서 딱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너가 이만큼 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를 뿌듯해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끼리는 또 경쟁해요. 그 보고서에 저 문제 써져 있으니까 너 몇 문제 풀었니? 이러면서. 이게 쌓여야 돼요. 그런데 윈터는 몇 주죠? 8주예요. 8주.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량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1학기가 편해집니다. 다른 과목 할 시간이 생겨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재밌어져요. 뭐에 쫓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뭐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 중2/3, 예비 고1/2, 예비 고3 이렇게 돼 있고 특강도 저희 나눠드린 그 시간표 보시면 이제 그게 최종 확정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선생님들까지도 다 배정을 했고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도 다 써져 있고 그래서 레벨 테스트 이제 응시하고 반배정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 수업 진행하실 선생님들까지 다 배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대폭 개선을 해서 개방형 독서실이 이제 저쪽에 큰 쪽에 센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와서 이용을 할 공간이고 그리고 몰입형도 있습니다. 몰입형 독서실은 칸막이, 네, 칸막이가 돼 있는 약간 이제 닫힌 공간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구별을 해놨는데 지금 개방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그리고 또 12층이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12층을 이제 확장을 해서 12층은 예비 고1 친구들이랑 예비 중2, 중3 친구들이 쓸 건데 그 공간에서는 이제 거기도 독서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 있는 똑같은 책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거기가 한 50석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0석 그리고 몰입형 강의실이 이제 45석 정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개방형에서 시킬 건데 자기는 정말 몰입형이 좋다. 자기는 좀 속된 말로 짱 박혀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친구도 있으면 선택적으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공부 공간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요번 주말 일요일 날 수업이 제일 적을 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조명 공사도 싹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눈 덜 필요하게 해가지고 네, 시설을 이렇게 갖춰놨고 그 다음에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는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등원하는 즉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내에서는 절대로 잡담이 금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의 관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각각의 선생님들한테 이제 담임, 부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각각 오늘 설명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총 담임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학년별 담임을 맡으시고 이제 제가 예비고 1 담임을 맡고요. 그 다음에 강산희 선생님이 예비고 2 담임을 맡고 이현성 선생님이 예비고 3 담임을 맡을 건데 그래서 이제 담임쌤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담임 선생님들이 쫙 있어서 학생 한 명한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둘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 부담임 선생님들이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은 좀 표정 봤을 때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슬럼프인지 아니면은 애가 좀 뭐 너무 밝아서 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밥 맛있어요 뭐 이러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2명씩의 선생님이 다 배정이 될 거고요. 1대1로. 그리고 각 과목별 질의응답은 물론 전반적인 학습계획 플랜이나 학습 멘토링까지 저희가 한 명씩 다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랑 월간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 네, 주간 테스트는 일주일마다 수학은 일주일마다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3을 제외하고는 전부 누적입니다. 네, 고1, 고2 친구들은. 쉽게 말해서 1주차 진도 테스트,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1주차와 2주차 테스트, 그 다음에 3주차 때 시험 보면 1, 2, 3주차의 진도를 누적해서 주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월 1회 이때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월 1회 모의고사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윈터 때는 2번을 보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정도를 그냥 하나 샘플로 잡아보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목에 정규 수업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9시 40분에 등원을 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매일 유형 챌린지 요거를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매일 유형 챌린지 위주로 진행하고 이 안에 풀어서 제출하면 이제 채점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특강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특강 듣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쭉 진행이 되고 혹시나 이제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은 타 학원 수강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점심도 돼요. 점심 때도 비는 시간 있으면 요거는 어머님들이랑 저희 담임쌤들이 다 일정 조사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시간표를 짜면서 수요일 저녁을 모든 선생님들을 다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아침 요 2번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친구들을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불러서 이제 클리닉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수요일 저녁 시간은 비워놨고요. 그래서 클리닉은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저희가 아침 9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 개방을 해서 여기 6시인데 5시에 이제 클로즈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뭐 이제 이거는 예비고일 기준으로 짠 건데 윈터 때 한 번 할 거고요. 전체적인 1년치 커리큘럼을 그리고 3월 달에 한 번 하고 4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국수형 윈터스쿨도 있고 수학 집중 윈터스쿨도 있는데 국수형을 원하시면은 이제 국어 영어 수업도 함께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국어는 이제 대신하로 해서 오셔서 수업을 하시고 이건 고1 고2입니다. 고1 고2 대상. 그 다음에 영어는 로키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오셔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고 요거는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하고요. 특강도 시간표 보시면은 다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저희 바뀐 독서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강은 1월 5일에 저희가 개강을 해서 수업 종강은 3월 2일에 종강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사용 기간 저렇게 4주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강은 고등부 같은 경우는 특강이 이제 1월 12일 한 주 늦게 개강해서 2월 24일 한 주 빨리 종강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의무 등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까지 등원을 해야 되고요. 의무 자습은 월요일 금요일까지 오후 10시까지인데 다른 과목 학원 수강이 있어서 외출이나 조퇴를 해야 되면 그거는 당연히 가능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급식이나 도시락만 가능하고 외부 식사는 안 되고요. 그리고 차량을 혹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차량은 저희가 들어오는 게 7시 40분입니다. 아침 7시 40분. 이거는 고3이랑 N수생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밤에 하원하는 차량이 밤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하는 차량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올 때는 개별 등원하고 하원할 때만 차량 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희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학원가에 없기 때문에 저도 10시에 퇴근하면서 가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학원가 지나가다가 정말 거기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학원 차량이 10시에 정말 정확하게 출발합니다. 정확하게 출발해서 학생들이 좀 빨리 도착할 거예요. 만약에 하원 차량 이용하시면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2, 중3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론칭을 한 건데 중2, 중3 친구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새로운 수업을 개강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중2, 중3 친구들 대상으로 따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설명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혹시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수업은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수업에 2시간 클리닉 구조고요. 매일마다 월수금이. 그 다음에 화목은 이제 3시간 수업에 3시간 클리닉 구조입니다. 주말은 없고. 네. 그래서 하고 중3은 예비 중이 중3 요거는 이제 학년별 구분은 없습니다. 학년별 구분은 없고 거기 시간표에 있는데 이제 네. 시간표에 보시면 과정으로. 그래서 미적원, 대수, 뭐 공수2, 공수1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3 과정에 대한 특강도 개설이 됩니다. 네, 중3 과정. 요거는 이제 중3 과정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3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굉장히 좀 저학년이죠. 중2, 예비 중2, 예비 중3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들을 수 있게 요것도 8주로 하는데 여기 개강일을 조금 바꿔야 돼요. 7일로. 네. 종업식 일정 때문에 1월 7일 날 개강해서 3월 3일 날 종강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짜놨습니다. 그래서 드린 시간표에는 보시면은 이제 1월 7일 개강으로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렇고 이제 요거는 정규반인 거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텀을 길게 잡으셔야 된다고 계획 짜실 때. 근데 제가 겨울방학 얘기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월달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이게 학교별 대비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특히 이 계정에서의 내신은 학교별 관리가 좀 중요한 시대인데 물론 학교별 관리가 필요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별 수업보다 실력별 수업이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교별 수업은 저희가 해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은 그 성적대가 어디냐면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여기가 학교별 수업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아요. 뭐 5등급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2등급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 다음에 3등급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9등급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 4, 5등급 2, 3, 4, 5등급 뭐 요 정도 거기까지가 효율이 제일 좋고 정말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굳이 학교별 대비할 필요 없어요. 학교별 전문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정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정말 기본이 부족한 친구들은 학교별 수업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별 수업을 이제 진행을 3월 달부터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흥고, 배경고, 평촌고는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명여고, 신성고, 우성고도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목고, 안양외고랑 그 다음에 진도 빠른 학교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3월 달에 학교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학교별 수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실력별 수업을 듣는 게 맞는지는 저희가 담당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력별 수업도 저희 원래 기존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반 있고 4%반 있고 7%반 있고 이렇게도 진행이 되고 실력별 정규반은 학교에 구별 없이 우리 친구들 실력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고 네, 충분히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학원이나 아니면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고생하셨습니다.